네, 지난주를 고비로 기대했던 각국의 3분기 성장률과 미국 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업들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성장률과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잠복했던 위기론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미국 증시 지난주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증시가 그 새로운 이렇게 갈림길이 돼서 월가에서는 변곡점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오늘 그 우리 캐스터분께서 주간 단위, 월간 단위, 특히 주간 단위의 그 낙폭이 코로나 직후에 가장 크다 하는 이런 것을 주요 뉴스로 그 전해주는 것을 보면 증시가 확실히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그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향후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도 떨어졌는데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소위 우리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그 빵주에서 넷프라이스를 제어하고는 대부분 다 기술주들이 실적이 발표했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현상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내용을 좀 누차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토요일에 나스닥이 3대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소위 그 월가에서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에 그 애플과 아마존과 구글과 페이스북에 예상치보다 웃도는 그 실적이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에부터 많이 떨어져서 마침내 그 토요일에 새벽에 끝난 한국 시간으로 4% 이상, 하루에 4% 이상이면 용어 자체를 신중하게 쓴다 하더라도 급락 내지는 폭락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간 단위로 보면 대부분 다 코로나 직후에서부터 가장 그렇게 낙폭이 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잠시 그렇게 주간 단위의 낙폭을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그 수치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주입니다. 마이너스 6.5% 다우지수 그리고 S&P 지수가 마이너스 5.6%, 그 다음에 나스닥이 5.5% 정도인데요. 금요일에 많이 미국 시간으로 떨어졌거든요, 나스닥이. 그래서 주간 단위 이렇게 놓고 볼 때 마이너스 5.5% 보면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그 증시의 변곡점 상태에서 경기라든가 그 기업들 실적에서 보면 앞으로 뭐를 바칠 것이냐 하는 우려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국내 언론이든 외신들이 보면 더블딥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좀비, 세계경제라든가 증시가 좀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향후에 그 경기뿐만 아니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가장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기대했던 그 이렇게 부양책은 아까 누가 그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가 낙폭이 줄어든 것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는 그런 상당히 오버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주가 이렇게 낙폭이 줄어든 데에는 아까 우리가 지난 그 주에 말씀드렸던 집세 이렇게 연체에 대해서 사실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현시화될 때는 금융기관의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감독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겠다 하는 이 측면에서 금융주의 그 수익이 이렇게 그 당초 우려보단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부양책 문제는 기대가 거의 물거쳐 타서 차기 정부에 가져야 되지 않느냐. 왜 차기 정부에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대선이 끝나면 분명히 이번에 지금 현지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렇게 상원이라든가 민주당도 하원도 이렇게 많은 의석수의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다음 달 12월 19일 전후에서 선거인단 결과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확정돼서 1월 20일 날 차기 정부가 어쨌거나 출범하는데요. 그때까지는 경기 부양책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이제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그 언론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종전의 관념대로 금융지가 이렇게 낙폭이 줄어들어서 사실 금융지가 이제 상승했죠.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가 3대 지수보다 낙폭이 덜했다는 것은 사실 오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감안돼서 사실상 연체 2에서 대선 충당 싸고 대선 충당하면 수익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부분을 유예를 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돼 있기 때문에 금융지가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가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과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님? 주말에 시청자분이 네. 가장 궁금해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일요일에서 강원도 홍천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했 대목이 또 우리 시청자분도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향후 증시 흐름 관련해서 3분기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로랜드의 19개 회원국을 통합해서 오는 유로스타트의 경제 성장률 발표를 좀 주목하고 싶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미 지난주 이전에 발표했던 중국은 가장 첫 좋은 테이프를 그렸죠. 전년 동기 방식으로 4.9%에서 전년 동기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그래서 정상을 회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화요일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한국은 공식적인 전분기 대비입니다. 2분기 대비 1.9% 나와서 예상인 1.3, 1.5보다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 성장률 수준을 발표는 중국부서인 한국은행은 사실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반해서 오히려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라든가 이런 분께서는 경제가 V자형 반등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화자찬했던 모습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시장 컨센서스는 1.3, 1.5%다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도 목요일 날 발표했죠. 3분기 성장률 속보치 전기비 대비 연율로 33.1%입니다. 네. 이거는 미 상무부가 분기별 통계치를 발표한 194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발표했던 유로랜드 9개 회원국의 전분기 대비 방식 12.7%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7에서 8%인데 훨씬 웃돌았죠. 그래서 유로랜드는 출범은 사실 1999년입니다는 그 이전에 유로랜드의 19개 회원국에 이렇게 해서 EU의 통계가 성장률 통계가 나온 게 1955년이니까 이 이후로 보면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물론 유로랜드 19개 회원국을 EU 회원국에 추려서 이렇게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 최고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전년 동기비니 전분기니 전분기 연율이니 전분기 요걸 제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성장률을 다이렉트를 4.9, 1.9, 33.1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통계 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공식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됐다 이렇게 보시냈고요. 결과적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대부분까지 대체로 일본만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베에서 스가 정부로 정권 교체돼서 혼란기를 맞고 있어서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는 전 세계 놓고 볼 때는 시청자 문의해 주신 대로 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성장률이 월등히 나왔습니다. 이걸 보통 기업의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 기가 높은 것을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데요. 네. 이걸 별도로 구분해서 그로스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주 깜짝 성장, 아주 그것도 놀랄만한 깜짝 성장, 뭐뭐 이래로 최고치 하는데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지난주에 주가가 미국만 하더라도 한 5% 이렇게 돼. 그다음에 우리도 지난주에 코스피가 한 10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죠. 네. 우리 또한 5% 가깝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 이상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왜 그럴까 하는 이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궁금해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한 주간 한 4%, 5% 떨어지니까 굉장히 큰 폭이죠.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게 베이스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코로나 직후처럼 낮은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낙폭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소위 그로스 서프라이즈 반란이 지금 세계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봤을 때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그로스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어닝도 대체로 서프라이즈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매크로 사이드에서 예상치 대비 성장률이 높은 것을 보통 네. 그로스 서프라이즈라 표현하게 돼서 마이크로적인 사이즈에서 기업들의 실적 대비해서 높게 나온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관심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를 고비해서 3분기 기업들 실적이 대부분 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제가 이 어감은 좀 안 좋아서 시청자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개미라는 표현을 보면 한국경제TV가 굉장히 증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서 지금 그 대주주 양도 차익 문제도요. 이 부정적 시각, 주식은 부자들만 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투자자 하는데요. 아직도 서학개미들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미국의 주식에 이렇게 보면 자 미국의 그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마무리됐죠. 네. 대형 기술주는 다 한번 마무리됐죠. 그래서 당초 그 예상대로 미 기업들이 1분기와 2분기와 마찬가지로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S&P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보면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약 85%가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은 어떨까? 다른 국가의 기업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돼서 아마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는 다른 국가도 지금까지 그 발표됐던 3분기 기업들 실적 보면 당초 예상보다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미국보다 못하지만 한 80%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되는 그런 그 개별 그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주가가 떨어져서 이 표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재현현상이다, MS의 재현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80% 내지는 85%가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지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 물론 3분기의 실적, 3분기의 성장률이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을 지금부터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양호하게 나왔고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는 대반란이다 이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3분기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네. 사실 어느 정도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10월 달입니다. 10월도 다 가서 지금 오늘 11월 달이네요. 11월 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식은 선제적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4분기의 경기라든가 기업들 실적은 어떨까 두 가지 각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3분기 성장률이 놀랄 만큼 높게 나왔죠. 놀랄 만큼 이래요 최고치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다 중국의 제어고는 대부분 베이스 이펙트 기저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의미를 크게 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성장률 통계 방식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한국과 유로는 전분기 방식, 미국은 전분기 연율 방식 이 대목은 사실은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전분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다음 분기는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저 효과의 탓이 크기 때문에 한 분기 성장률, 예를 들어서 3분기 성장이 높게 나왔다.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이 높게 나왔다. V자형 반등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면 4분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올까? 어떻게 올까? 하는 측면이 나중에 자충수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이렇게 전월비 방식의 월별 지표라든가 전분기 방식의 분기별 지표 보면 항상 추세가 아주 판단한다. 그래서 월별 지표로 보면 MBR,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비즈니스 사이클에 공식적으로 경기 판단하는 이런 그 기관을 이렇게 보면 전분기 전월비 방식 이런 방식을 취했을 때는 월별 지표는 3개월 이동평균선 통계에서 보면 네. 그다음에 분기별 방식에 있어서는 2분기 연속 추세를 가지고 경기를 판단한다. 그래서 그것이 V자의 반등이니 U자형 반등이니 WDB니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도
사실 작년에 이렇게 1년 전 대비하면 대부분 국가들이 이렇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많이 퇴색돼서 주가는 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해야되도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정도가 좋았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의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되더라도 그 정도가 굉장히 작았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돈이라는 것은 기대 효용 체증의 법칙이거든요. 네. 체증의 법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3분기에 만약에 1, 2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똑같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떨어진다. 그런데 그때부터 더 떨어지니까 한 분기당 4에서 5%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아주 묘하기 때문에 네.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다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정도가 적겠다는 측면. 그리고 앞서 우리가 그 김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애플, 대표적 애플이든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향후에 기업의 실적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시장이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 적도가 나빴다면 고전 기대가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좀 제공해야 되는데요. 네. 그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어도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언급을 해주신 대로 월가의 가장 큰 관심은 4분기 이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큰 복병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코로나19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경기다, 네. 코로나 마켓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4분기 이후에 경기라든가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지난주를 그 고비해서 굉장히 세 가지 면에서 변곡점, 새로운 국면이 전환된다 하는 쪽을 평가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이렇게 사망자 수입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동절기에, 그다음 겨울철에, 여름철이냐 할 때는 역시 동절기에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동절기에 많이 확진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북반구 지역에 동절기가 이렇게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라든가 그다음에 사망자 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전부 좀 어려운 임계점이 이렇게 좀 넘는 상태고요. 미국도 9만 내지 10만이 도달해서 지금 병상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에 거의 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하는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직후에 2차 감염 문제를 잘 통제했던 중국과 한국도 최근에 보면 사실 그 확진자 수가 좀 이렇게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이렇게 변곡점이 도달했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3단계에서 5단계, 자 코로나가 이제는 장기간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생활 속에 파고드는 이런 쪽에 이렇게 단계별 이렇게 구분을 세분화시켰습니다는 사실 경제 활동에 미치는 측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위 코로나에 대한 거리두기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는 같이 가는 상시적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난 그 코로나 직후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문제, 특히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는 최근에 백신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보면 변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보면 코로나 직후에 단순한 변종이죠. 저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근데 지금은 변종이 나타나서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대중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이고 또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전문기관에서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방역 선진국만큼 이목이 집중되는 상태에서 한국은 독감 문제가 겹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독감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상승자 성경이 상승장이 악순환 국면에 나타나지 않겠냐 해서 요 확진자사 사망이 다시 늘어나는 측면. 두 번째는 백신 개발에 대해서 상시적인 구조로 바뀌는 점. 그 다음에 변종 구조로 바뀌는 점. 그 다음에 한국 것처럼 이 마레스 질병 이외에 다른 바이러스 합종증이 나타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2단계에 접어들지 않냐 하는 이런 평가들이 제가 아니라 저는 뭐 거기에 문외한이니까 전문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네.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특히나 프랑스, 독일, 이제는 영국까지도 2차 봉쇄에 들어갔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아무래도 경제 봉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 재봉쇄니까 네. 사실 재봉쇄된다는 것은 3월 직후보다는 정책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직후에 3월 직후에는 페드를 비롯해서 또 각국이 이렇게 코로나 직후에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완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페드라든가 각국의 정부에서는 쓸 대로 썼기 때문에 사실 재확산제수는 정책 대응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정도 면에서 아주 세지 않다 하더라도 대응 면에서는 이미 정책 소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뭐 코로나라는 것은 백신 개발 이전에 전염성이 강하니까 유일하게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게 이제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유일한 대책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5단계로 접해지는 것도 보다 요 격리 정도를 몇 명 집합시키냐 아니냐 하는 따라서 5단계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변종이 나타나고 다른 바이러스과 합병증이 나타난다면 역시 경제 재봉쇄는 빨리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종전의 경제 재봉사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집합되는 장소에 뭐 유흥업소라든가 어느 측면에서는 완전히 격리시켜버리죠. 한 달간 이렇게 프랑스 같은 경우, 독일 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질적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코로나 직후에 3월에 우왕좌왕에 격리시켰던 것보다는 세분화되고 있지만 경제 재봉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봉쇄를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스테이트 국가입니다. 주입니다. 주 입장에선 주지자 입장에선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다 하는 측면에서 주지사의 책임 이래로 덴버라든가 시카고라든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경제 재봉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트럼프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은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이 문제에도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요 대목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좀 시청자분한테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가 대선을 이렇게 패면 바이든과 어떻게 갈등이 되느냐 하는데요. 내년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과정에서 이 통치권을 이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을 양산시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쪽이 지금 이미 우리 캐스터분께서 나타났던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하죠. 혼탁하니까 이전에 시간이 짧아서 제가 4분기의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기업의 환경에 있어 중에서는 묵화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금융사 CEO분께서 묵화가 뭐냐 하는 측면을 그때 당시에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시간이 관계상 했는데요. 묵화는 영어 약자, 이니셜 약자입니다. 그래서 volatility, 그다음에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전부 뭐냐?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애매모호한성 요거죠. 그러면 한말로 얘기하면 하이퍼 언서틴티다, 초불확성 시대다. 네. 그래서 4분기 이후에는 사실 세계 경제라든가 기업들이 하이퍼 언서틴티를 가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한국경제TV가 대선을 미국 시간으로 옵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아마 사실 4일 날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간으로는 이렇게 수요일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목요일 날 판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혼탁하죠. 저도 이렇게 혼탁한지 처음 봤습니다. 네. 미국의 현재 수도 대통령 선거를 제가 2번 맞았습니다는 이렇게 혼탁한 건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레드 미라지라든가 런아웃 현상. 그래서 레드 미라지는 이렇게 우편 투표함에 지금 10일 이상으로 늦게 도착할 것이다 하는데도 그거 이제 개표하면 유효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날 이렇게 결과를 보고 내가 선언하겠다 하는 입장. 물론 선거법상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미쳤던 것이 바이든의 선거를 하는 데서 그래서 트럼프 추종 세력들이 거기에 맞고 이렇게 총으로 위협하는 상태를 어떻게 국민의 대통령으로 나서는 트럼프가 거기에 이렇게 아주 잘했다
이 입장을 트위터로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렇게 이 트럼프가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하는 전형적인 정치권 파리티션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레드 밀라지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완전히 바이든이 당일에 결정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걸 인정치 못하는 그래서 대선으로 넘어가는 근데 대선은 이미 보수와 진보에서 보수는 이렇게 인선을 과거에 1년 앞두고 대법관 1년 앞두고 이렇게 임명되지 않는 차기 대통령까지는 넘겨주는 측면에 본인이 임명한 상태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대선을 넘어가더라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 합중국의 위기다 하는 정도에 이렇게 보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이 종전보다는 패턴이 종전보다는 증시라든가 경기에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전환되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이 대선 결과보다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주목할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기가 초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고 또 경기가 재둔화될수록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더블장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의 우려 이런 네. 것은 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정황사로 보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1차 3월 직후에는 금융 완화 정책을 주력했죠. 대부분 다 금융 완화 정책 이렇게 주력하다 보니까 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 지원을 쏟아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금융 완화가 가져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식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4일날 FOMC 회의도 이렇게 열립니다는 여기서 어떤 지금의 상황에 9월보다 어떻게 상황이 악화된 것을 어떻게 감안할까 하는 측면이 사실 이렇게 4일에 열릴 FOMC 회의 결과 이 대목에서 주목해서 바라볼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중앙은행이 정책적 여력이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재정 사이드에서 이렇게 폭주 절차를 주문하는 거죠. 폭주 절차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블 딥을 막기 위해서는 폭주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재정 준칙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국민들한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쓰겠다. 이러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데요. 네. 지금 느닷없이 엊그제까지 재정을 건전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모든 국가들이 폭주 절차를 재정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재정 준칙을 하니까 국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했던 거죠. 왜 그러냐? 2차 팬데믹 가정입니다. 그래서 재정 사이에서 폭주 절차가 이렇게 정지가 될 때는 주가는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이 아마 그로스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주가가 떨어지는 측면에서 반란이다 하는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사실은 3월 직후에 대부분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네. 이제 대공보다 우려된다 하는데요. 그때는 엄동설환이죠. 엄동설환. 엄동설환에는 봄이 되면 반드시 푸른 싹이 그것이 약하든 아니든 봄에 푸른 난 싹은 돋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월 직후에는 주가가 주식 투자하기에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는 주식을 세게 올라간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는. 근데 지금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봄이 텄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경기도 3분기에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요. 자, 봄날이 푸릇푸릇한 싹이 돋은 그린슛은 두 가지 운명을 갖고 있죠. 하나는 뼈대가 잘 자라서 가을에 풍성한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가 재탄생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골든 산트로 하나의 길이 가는 거 있고 네. 그다음에 잘못해서 옐로우 위스로 다시 노란 시든 잡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이 더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증시라든가 경기라든가 측면에서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에 어떻게 보면 많이 여기서 향수병을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국 경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게 삶은 개구리 신드림이거든요. 네. 아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그런 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딱 해서 1.9% 나왔다. 경기가 V자 반등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화자찬하면 상당 부분
또 다른 안 좋은 상태가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땐 차익 실현을 하고 이게 아마 8월 중순부터 강조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 상에 이제는 해외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죠. 이런 금융상품과 균형을 가져가고 안정자산, 위험자산의 균형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audacious pivoting 해서 우리가 VUCA 시대에서는 내가 예측이 틀렸다. 자존심이 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땅이 물렁물렁 떼기 때문에 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좀 대담하게 나가라는 대담하게 얘기죠? 나가는 얘기입니다. 네. 대담하게. 이게 아마 내년. 그래서 전략을 짜지 말아라. 무슨 땅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적 예측감도 다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6개월, 1년을 감안해서 지금 각 기업들이 지금 내년도에 전략을 짜다 하는데요. 전략 짜보면 뭡니까? 땅이 물렁물렁 하는데. 그래서 전략을 짜되 틀리면 자존심 여부와 관계없이 대담하게 audacious pivoting 그래서 중심축을 변동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이렇게 코로나 직후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또 다시 돈을 벌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맞게끔 빨리빨리 피보팅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현명한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미국 주식에서 털고 중국 주식 간다든가 아니면 상장 IPO로 간다든가 일부에서는 금융상품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쪽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사실상 각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로스 서프라이즈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급락하면서 우리는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